자, 다음은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으로 다음은 거래 장소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장소, 예, 뭐 내용도 별로 없지만 어려운 내용도 없습니다. 간단해요. 자, 재화의 공급 장소, 공급 장소가 거래 장소예요. 자,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를 우리는 거래의 장소라고 한다. 재화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이동이 시작된 장소를 거래의 장소라고 합니다.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있는 장소가 거래 장소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에 용역의 공급 장소, 일반적인 경우는 영물가 제공되거나 시설물이나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그러니까 영무가 제공되는 장소 아니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장소, 거기가 거래 장소라는 얘기죠. 네,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 운송의 경우, 우리나라 항공사들 국제 운송,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여객이 탑승하거나 적재되는 장소가 거래 장소다. 거래 장소에 관한 것은 뭐 시험 출제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요거 하나 정도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거래 장소라는 거. 도착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거래 장소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 합격 확신 문제를 풀어보는데 우리가 이제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 시기와 용역의 공급 시기를 앞에서 지금 공부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뭐 배웠는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382페이지. 자, 382페이지. 여기까지 하면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 반절이 끝납니다. 반은 넘었어요. 자, 02번 과세대상 거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랬는데요. 네, 주식이죠. 자, 주식의 거래에는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주식에 부가가치세 안 붙죠. 그러니까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거 3번 주식입니다. 토지, 면세 재화, 광업권, 재화입니다. 광업권도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을 우리가 임대하면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광업권을 양도하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광업권의 양도는 재화에 해당이 돼요. 건물, 재화입니다. 다음에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것. 과세 거래 하나 있습니다. 어느 거겠습니까? 상품의 할부 판매 과세되죠.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고요. 근로의 제공, 이것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안 보죠. 담보 제공, 이것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가 아니에요. 다음에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닌 것. 1번이죠.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아니다. 쉬운 문제들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네. 1번에 주식이 재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당하지 않는 거에서 주식도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토지 이런 게 아니고?
해당하지 않는 거. 네, 주식. 어. 아까 주- 다른 걸로 얘기를 해주식. 그래요? 아니 주식이 답이에요. 주식이 해당되지 않는다. 재화에 해당되지 않는 거. 주식은 재화가 아니다. 다음에 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어느 것인가 이랬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1번 국제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공매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세금을 안 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동네에서 자동차세 안 내면 자동차 압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면 시에서 그걸 압류해가지고 그걸 매각을 해요. 그걸 공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요? 없습니다. 양도하는 거 과세가 아니고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 절차에 따라서 수용 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이겁니다. 자, 지금 이 건물이 만약에 내 건데 여기 도로를 6차선으로 낸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이천시에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요 건물값을 만약에 20억을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과세니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까요? 안 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이나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수용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처분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세징수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매나 수용당하는 거 이것은 공급이 아닙니다. 그냥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죠. 세 번째,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했어요. 교환거래. 이건 과세됩니다. 그래서 과세대상 3번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에서 교환거래가 있다고 그랬죠? 교환거래. 부가가치세 과세돼요. 그 다음에 4번 건설 용역의 무상공급. 아까 여러분 용역의 공급을 시작할 때 재화의 공급하고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건설 용역 무상공급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랬습니다. 잘 골라봅시다. 가번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스마트폰을 수입했다. 과세일까요? 네, 과세입니다. 다음에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거. 네, 이건 부가가치세법의 과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답은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작업복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작업복, 작업모, 안전화 이거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 매입세에 공제 받은 거. 과세. 그 다음에 은행이 건물을 매각했어요. 면세. 이건 은행은 사업자 자체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가 공급하는 과세 재화는 일시적인 공급으로 보아서 원래 사업자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면세. 그래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가라. 1번이 답이다. 자, 이렇게 5번 문제 풀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뭘 배웠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했다. 재화의 공급입니다. 이거 교환거래는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다음 2번 특허권을 양도했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요. 특허권을 대여했으면 용역의 공급이다. 그 다음에 3번 건물을 현물 출자했어요. 현물 출자는 공급으로 본다. 과세된다 그랬죠. 조세물납 이거는 과세가 아니라고 그랬죠. 건물로 세금을 냈다. 이거는 과세하지 않아요. 근데 건물을 출자했다는 거예요. 이게 건물을 출자한 거는 세금을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를. 그러면 4번은 건설업자가 건설자재를 전부 부담했다. 그래가지고 건설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용역의 공급이다. 이 문제가 뭘 물었냐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어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 4번은 용역의 공급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1번은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 그랬죠? 맞았습니다. 2번 조세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안 봅니다. 자, 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경매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어떤 채무관계가 있었는데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사 집행이 이제 되죠. 소송에서 우리가 지면은, 그래서 그 소송한 사람이 이기면 이제 우리 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경매 물건이라는 어떤 부동산이 있다는 거죠. 뭐 부동산만 경매하는 게 아닙니다. 재고자산, 재고자산 같은 것도 경매하는 거예요. 상품 매매업에 재고자산하면 만약에 전자제품, 텔레비전이 있다. 매장에 텔레비전이 뭐 10대가 있어요. 그거 경매할 수 있어요. 소송에 걸리면. 그러면 그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없어요. 거의 이게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재산을 원래 이제 갚아야 되는 거지만 아무튼 그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내 재산을 어떻게 된 거예요? 강제로 뺏긴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 앞에 일반적인 재화 공급에 기타의 경매 수용 현물 출자는 그 관리한다는 거와 뭐가 다른지. 그거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경매, 정상적인 경매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해외 그러니까 법원에서 집행하는 경매, 여기서 지금 3번에 보기는 법원에서 집행하는 경매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경매 거래는 일반적인 경매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강제 경매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 자,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옛날에 경매 사이트 같은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물건을 상품을 딱 내놓고 요거를 경매를 붙여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거 1,000원에 사겠습니다. 이거 1,000원? 아니 나는 이거 3,000원에 사겠는데? 그러면 3,000원이 되고 나중에 9,000원에서 더 이상 9,000원 이상의 호가를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9,000원에 거래되죠. 그런 강제 경매가 아니라 우리 상거래에서 경매 거래가 있어요. 그 경매를 앞에서는 얘기한 것이고 지금 여기 7번 문제 3번의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니까 법원에서 집달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강제로 그건 이제 집달리는 강제 집행이죠. 경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여주 법원에 뭐 경매물 나오잖아요. 무슨 아파트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이건. 그러면 4번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타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걸 우리가 사업상 증여라고 해서
특별한 공급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즉 간주 공급. 예. 그래서 과세가 되죠,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물론 예외는 있죠. 예. 여기 공급되는데 자기가 생산한 것을 고객에게 가령 샘플로 줬다. 그런 건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다음에 8번을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 상가 임대, 건설 용역, 무상 공급, 고용관계, 근로제공, 용역의 수입. 1번입니다. 예. 자, 우리가 용역에는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사업도 그게 용역이에요. 그래서 상가 임대 사업이 임대 용역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2번은 왜 공급이 아닐까요? 무상이니까. 무상은,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아까 3번은 여러 번 나왔고, 근로제공이라는 건 용역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4번, 수입, 용역의 수입은 무상이든 유상이든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아예 용역의 수입이라는 말이 아예 없었죠. 예, 앞으로 알아두세요. 용역의 수입은 공급이 아니다. 예. 무상이든 유상이든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 재화의 수입은 개인이든 사업자든 무조건 과세. 예. 재화의 수입은,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요. 자,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맞네요. 예. 2번,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예, 이거 맞죠? 예. 그 다음에 3번, 회계법인이 거래처 세무 자문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이거 틀렸네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 중에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아까 2번에 있는 이 보기. 부동산 임대 용역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공급. 그 부분만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사업자가 상표권을 대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맞죠? 상표권을 대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요. 상표권을 매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분류한다는 거. 예. 그러면 여러분, 상표권을 무상으로 대여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안 냅니다. 돈 안 받고 그냥, 예. 돈 안 받고 우리 회사 상표권을 B라는 회사에다가 무상으로 1년간 빌려줬습니다. 예, 그거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표권을 인도해줬어요. 상표권을 양도, 예, 무상으로. 그거 과세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무상으로 양도했어요. 우리 거래처 관계인데, 예, 상표권을 그냥 거래처에다 그냥 줘버렸어. 무상으로. 양도. 과세해야죠. 사업상 증여예요. 그거는. 예, 거래처에 증여한 걸로 봐서 아까 그랬죠. 재화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예요. 그러나 용역의 무상 공급은 면세예요. 빌려주는 걸 무상으로 하는 거야. 예. 근데 상표권을 넘겼다? 그건 양도한 거예요. 이건 재화의 공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래처에다가, 예, 그 거래처에다가 증여한 거다 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그러니까
세 개가 다 틀렸나 봐요. 하나만 옳고. 1번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이다. 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네, 수입이겠죠. 그 다음에 2번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영역의 공급이다. 아니죠. 3번 사업을 위해서 타인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견본품이니까 견본품이니까 무상이더라도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봅니다. 그 다음에 4번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자동차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번 맞잖아요? 예. 그래서 봐. 아까 1번도 맞았나?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유지를 위하여 이게 간주 공급. 4번 맞아요. 답은 4번입니다. 아까 1번에서 우리가 외국에서 이게 보세구역으로 반입됐다는 것은 아직 통관이 안 된 상태예요. 예. 수입은 말이죠. 이 통관이 끝나야 수입으로 보는 거거든요. 수입 신고가 아직 수입 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우리가 항만이라든가 이제 공항 같은 데 가면 보세구역이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갈 때 보세구역에서 사면은 뭐 세금 면세받는 그 면세품 사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이미 국내가 아니에요. 보세구역은. 네. 그래서 보세구역까지만 왔다. 그러면 일단 그 물건이 통관 절차를 아직 덜 거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입으로 볼 수 없겠네요. 1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뭐 그냥 막 읽다 보면 1번이 맞는데 4번이 확실히 맞으니까 답은 4번이에요. 네, 보세구역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구역에 도착한 것은 아직 통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그랬네요. 가장 잘못된 것.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맞죠? 장기 할부 판매는 재화가 인도되었을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제가 장기 할부 판매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래서 인도되는 때가 아니라 그걸 몇 번 나눠서 받기 때문에 세 번 나눠서 받는다면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세 번에 걸쳐서 공급 시기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다. 3번은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맞았어요.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은 수출 재화의 선저기를 공급 시기로 본다. 네, 맞습니다. 선저기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 중개무역하고 이 가공무역하고 좀 달라요. 가공무역은 그 외국에서 가공해가지고 거기서 판매가 일어나야 그건 수출이 되는 거고, 중개무역은 우리 국내에서 파는 거나 수출하는 경우나 똑같습니다. 중개무역은 무역상을 통해서 중개무역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그건 다 선적일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랬는데요. 공급 시기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1번 장기 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았죠.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계속적 공급, 이거 전기, 가스 이런 거예요. 할부 판매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장기 할부 판매하고.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맞았고.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 재화를 인도하는 때. 맞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수출은 선적일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국 신용장이라는 것은
수출품의 국내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국내 업체 간에 내국 신용장이 뭐냐면 이것은 수출품이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 국내 업체 간에. 그러니까 그 중개무역 같은 걸 할 때 이제 그 중개상이 그러니까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가 국내에 있는 저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에다가 내가 미국에 저 공기청정기 1000대를 수출하기로 했으니까 1000대 좀 만들어 주시오 하고 주문을 해가지고 그 전자회사에서 1000대를 그 회사로 이제 거래를 했어요. 그게 바로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해당이 돼요. 저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수출할 거기 때문에 그 수출품으로 인정을 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거든요. 그것은 국내에서의 거래이지만 수출품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은 영세율을 적용해 주고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하면서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 아니라 이 제조회사가 그 수출회사에 제품을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았어요. 이건 맞는 거고요. 4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하는 때다. 이게 잘못됐죠. 예, 아까 현금을 꺼내는 때 여러분 웃으셨잖아. 그때 네, 좀 우습게 해내요. 그게. 예.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에 13번 다음은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이다. 옳지 않은 것. 자, 공급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다. 맞아요. 장기 할부가 아니라 외상이라고 그랬군요. 예, 할부 판매도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1번 맞았고 2번 장기 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죠? 3번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이거 장기 할부 판매하고 같은 거예요. 예. 조건부 용역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3번 틀렸죠? 예. 4번 내국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 제화의 선적일이죠. 예. 수출품은 선적일. 3번이 왜 틀렸느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도 장기 할부 뒤에 나오는 장기 할부하고 같은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예, 용역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에요. 3번 옳지 않다.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 시기에 대해서 문제 참 많이 냈네요. 1번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직 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습니다. 뒤에서 이제 바로 오늘 내일 사이에 배울 거예요. 맞습니다. 1번. 원칙은 공급 시기에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네, 공급 시기가 아니고 미리 발급해도 됩니다. 그리고 돈을 7일 내에 받으면 그건 정상 발급이에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세금계산서 미리 달라고 그래. 그럼 발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대금이 7일 내에 입금이 돼야 돼요. 아니면 계약금만 받았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해달라고 그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후에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 한 달치의 거래를 모아서 다음 달 10일 날 발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도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있다는 거예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 교부라는 것은 발급한다는 말과 같은 말. 1번은 맞습니다. 2번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공급 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입니다. 네, 선적일. 그 다음에 3번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네, 일반적으로 용역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그럼 4번이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외상 판매의 공급 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그랬는데
예, 재화를 인도하는 때죠. 4번 틀렸죠, 확실히.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자, 전세금 그리고 임대보증금 아까 예, 거기에 대한 간주 임대료 아까 한번 계산 하나 해봤죠. 2억짜리. 예. 그 간주 임대료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아니죠. 언제로 본다고요? 과세기간 종료일. 예, 그렇죠. 예정이든 확정이든 과세기간의 종료일. 뭐 예를 들어서 공급 시기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그러면 가령 전세 계약을 5년 했다 그러면 간주 임대료 5년 후에 한 번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로 끊어서 신고 납부해야 돼. 1번은 틀렸고 2번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 이것이 다 여러분들 그 장기 할부 판매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 시기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무인 판매기 나오네요.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인 판매기에서 재화를 제공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틀렸죠? 현금을 꺼내는 때입니다. 그러면 답은 이미 나왔네요. 아까 2번에서. 그렇죠? 2번이 답이었어요. 그러면 4번은 또 틀렸겠네요.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가 아니라 폐업하는 때, 폐업하는 날. 폐업하는 날이 공급 시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16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장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공급 장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국내 거래인지 판단하고 과세권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급 장소가 국내 거래인지 또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겠죠. 그 다음에 2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공급 장소다. 맞았습니다. 3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가 공급 장소다. 맞죠? 맞아요. 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 공급 시기에 그 재화가 있는 장소 자체를 공급 시기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4번 용역의 공급 장소는 용역 제공자의 주소지다. 아니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용역의 공급 장소는 용역이라는 그 영무가 제공되는 장소가 공급 장소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1, 2, 3번은 다 맞네. 자, 우리가 앞에서 몇 시간 동안에 공부한 것이 이와 같이 과세가 되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또 과세가 안 되는 부분, 과세가 안 되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공급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공급 시기를 판단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급 시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래 장소는 뭐 그다지 문제에서도 딱 한 문제만 나오죠. 거래 장소에 대한 거. 과세 대상이냐 또는 공급 시기 이런 쪽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이 반절이 넘어서 이제 조금 이제 반만 남았어요. 그 반 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는 영세율과 면세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세율과 면세. 제가 지금까지 FAT 1급의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에서 영세율과 면세에서 시험이 안 나온 회차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많게는 2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영세율과 면세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